그분도 전 너무 좋았어요. 그 여경래 셰프. 예, 중식 하시는 중식 하시는 분인데 네. 대만에서 거의 중화권에서 아주 유명하신 엄청 유명하다더라고요. 화교분이신데 예.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이루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물질적인 거 명성 다 이루셨는데 음. 안 나와도 돼. 이거 나오면 오히려 마이너스야. 그래가지고 하면 쪽이 팔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나오셔서 후배 그 철가방 요리사 나오셨을 때 나도 철가방 출신이다. 그리고 딱 경연을 했을 때 딱 그분이 철가방 그분이 이제 큰절 올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대선배니까 졌을 때 딱 깔끔하게 승복하면서 패배를 인정하면서 아 그래도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길을 터줘야죠 하면서 탁 물러서는 그 모습. 야. 거기서 너무 또 감동도 받고. 무슨 무협의 그 절대 고수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 이제 청출을 합니다. 하산하거라 네. 그거네요. 원래 근데 축구를 좀 하셨나 보다. 그죠? 축구는 엄청 공만 보면 막 도파민이 야. 미친 듯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군대 스토리 들어봐야겠네. 군대 있을 때 보통은 자다가 깨워서 축구하자고 하면 싫잖아요. 저는 그때도 좋았어요. 한두 시간 못 자고. 근데 이 욕심에 병장 달고는 몰라도 전에는 그래도 패스만 하든가 수비수 해야지.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까? 저는 엄청 다 그냥 뛰어다니는 것 자체를 뭐 사단장이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네. 막 태클 빡 넣어비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눈치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운동 관련해서 이제 뭐 논문이나 아니면 이제 유도도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허용되던 기술이다가 이제 근래 들어서는 또 기술이 그게 금지가 안 되고 되는 그런 거. 많거든요. 예. 뭐 X 가위치기. 어우, 예. 아시네. 하셨어요? 옛날에 입문은 오, 제가 좋다, 또 좋다. 체대도 나와서 잠깐만. 아닌데? 그 대학을 예대- 2번 나왔어요. 야. 그래가지고. 학사가 그럼 두 개. 학사가 2개예요. 아이고 예. 대단하시네. 야. 그래서 그런 논문 같은 거 보고 하면 어떤 거는 또 좋다, 어떤 거는 나쁘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알던 운동법들이 아니 나는 이게 정석인 줄 알고 열심히 한 건데 오히려 몸에 안 좋다.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뭐 어떤 유도도 이제 유도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이 스포츠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기술이 금지된다든지 룰이 바뀐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보면은 참 야, 이게 세월이 흐르면 이게 영원한 게 없구나 싶기도 하고. 형 그것도 아세요? 업사이드도 원래 없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3점 슛도 없었던 거 알죠? 왜? 3점슛? 농구. 농구 3점 슛도 없었고 그 높이 뛰기에서 이 배면 뛰기라고 하는 뒤로 뛰는 것도 원래 없었어요. 근데 배구도 원래 스파이크 없었던 거 아세요? 그 블로킹? 배구가 블로킹이 없으면 그게 처음에 제일 개발했던 어떤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이게 스파이크도 없었는데 이제 어쨌든 규칙이 단순하잖아요. 3번 안에 상대방 코트 위로 공을 터치하게 하면 된다. 이게 규칙인데 막 하다가 어떤 나라가 제일 먼저 스파이크를 했어. 누가 탁 뛰어가지고 3번 안에 탕.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다 붙어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공만 받으려고 했는데 어떤 나라에서 이걸 미리 사전에 차단하자 해서 블로킹을 개발한 거야. 그 걔네가 좀 옛날 옛날 얘기죠. 그래서 초창기 올림픽 느낌이겠죠. 그래서 걔네가 바로 그때 아마 우승하고 뭐 금메달 땄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다 오케이. 이거 수영도 제가 알기로 배영이 없었어. 그 저병이 없었어요. 저병이 없었는데 원래 그게 뭐라 하더라. 자유형 그러니까 아무 영법을 해도 되는데 아니다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아무튼 어떤 종목을 하면 전부 다 그냥 평영을 했대요. 평영을 했는데 오케이. 거기에 누가 이 웨이브를 넣어가지고 저병을 개발해서 걔가 압도적으로 우승하고 높이 뛰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개구리 뛰기를 했어요. 막 이렇게 뛰어넘는데 어떤 사람이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넘으면 더 그 사람도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지. 오케이. 이게 훨씬 더 높이가 높아지겠다. 대신 이거 기술이 어려우니까 이 기술이 연마자해서 걔가 그 배면 뛰기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신기록이 20cm인가 높아졌다. 그러고 다 나머지 그래서 땄더라고. 말씀하신 스포츠의 과학을 접목하는 게 나는 왜 중요하냐. 어디서 저는 느꼈냐면 저는 어쨌든 유도를 했으니까 나 제일 존경하는 분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노. 그분이 한국 올림픽 이제 금메달리스트신데 아주 예전 분이세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계속 막
그 학연인가 학연이 있잖아요. 음. 유도 학연 용인대 출신 아니라서 계속 핍박받았는데도 끝까지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씨름을 하시다가 우연찮게 씨름에서 계속 1등 먹다가 유도로 씨름 이제 재미없다 하는데 이제 유도 코치가 이제 넘어와라 해서 하자마자 바로 전국 1등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계명대 교수였던 것 같아요. 오, 예, 맞아요. 교수님도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금메달을 따시고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운동으로 이제 프로 운동 선수들은 이제 자기 느끼잖아요. 아, 내 한계를. 역량이 내 나이 때문에 어떤 이 한계가 올 때가 맞아, 느껴진다. 맞아. 이때쯤 내가 은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분이 은퇴를 하면서 난 뭘 할까 하다가 교수를 한번 해보자. 내가 제대로 가르쳐 보고 싶다. 해서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그게 되게 희귀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 과학 이런 그거를 박사학위를 따시는데 서울대 가시려고 계속 하시다가 떨어지고 서울대가 안 되시고 성균관대를 가셨나 아무튼 서울대가 아닌 그래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셔서 어쨌든 S대 갔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나오셔서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무식하게 봤대. 아이, 야, 올림픽 운동한 리스트,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 해서 뭐 교수하고 뭐 다 하냐, 뭐 머리 뜬금없을 건데. 근데 이제 이분은 또 학문에도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문무를 겸비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박사학위도 따시고 지덕체지. 그래서 딱 교수가 되셔서 그 유도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옛날 코치분들 보시면은 자기의 커리어는 대단하세요. 근데 그 커리어를 자기 경험에만 이제 빗대어서 이제 구두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알아듣는 입장에서 이게 조금 워딩이 조금 헷갈리거나 하면 이제 이게 체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제대로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여기서 어떤 근육을 힘을 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역학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넘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시고 또 식단 관리하는 거, 잠자는 법까지. 스포츠 영양. 그리고 이제 뭐 리프트를 해도 뭐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더 유도에 필요한 근육이 발달된다라든지. 이게 딱 하니까 그러면 그분이 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유도의 어떤 진짜 초석을 다지신 분이 아닌가. 대단하네. 저는 그분 아침마당인가 그 인터뷰에서 한 거 막 자기 에피소드 얘기하는데 쇼츠로 본 것 같아요. 아니면 유튜브 영상. 눈빛이 그리고 젊었을 때 보니까 그냥 호랑이 상이에요. 맞습니다. 잘생겼고. 맞습니다. 근데 진짜 와 죽다 살아난 그 남자들만이 풍기는 그 포스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에 남았는데. 근데 저는 뭐 스포츠라는 게 레슬링, 뭐 유도도 그렇고 복싱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렇죠. 그 노하우들이 전수를 해서 저는 그 시간이 압축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이론으로 만들면 저는 그게 어떤 법칙이 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적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무술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 제가 딴 얘기로 아니요,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술은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의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조직 생활에서 이렇게 그 전쟁을 했을 때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술이 처음에는 이제 총칼 뭐 이런 맞아. 그게 있다가 어쨌든 유도도 그렇고 우리가 칼을 뺏겼을 때 주짓수 유도가 이제 갑옷을 입은 상태로 어떻게 상대방을 제압하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도가 유격기다. 유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에 하는 유도와 그리고 그 당시에 진짜 처음에 있었던 유도는 살인을 하기 위한 상대방을 제압하고 살인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면서 이제 이거 너무 하다 잘하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기술들이 이제 금지되고 너무 다친다 해서 못하게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독일 친구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가라데를 10년 동안 했고 제가 처음에 이 친구를 봤을 때는 참 이제 덩치도 이제 안 컸고 그 독일 소방관 친구 참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참 밥이었는데 형보다 체급도 작은데 체급도 작고 키도 작고 이제 어떤 친구였냐면 그냥 게임
게임 닌텐도 이런 거 하기 좋아했고 와. 그냥 너드였어요. 너드였는데 너드였어요? 일본 문화에 얘가 이제 심취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나루토 막. 양놈들 중에 그 푸사도 나루토 메신저에 아데산야도 이거 좋아하는. 그러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 아드션도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어떤 그 일본 문화에 이제 흥미를 느끼다가 이제 뭐 나루토를 보고 뭐 그런 거를 보다가 나도 이제 가라데 무술을 배우고 싶다 해서 가라데를 배운 거예요. 네. 근데 가라데를 10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프라이드가 생기고 유협표시가 생기고 우리가 초창기 기억나시죠? 크로카, 뭐 효도르 뭐 이런 애들 나왔을 때 가라데 챔피언 료토 마치다 있었잖아요. 있긴 있었죠. 하지만 그 가라데 챔피언한 애들도 완전 100% 가라데는 아니었다. 그렇지. 약간 브라질식 가라데라든지 실전 가라데. 그러니까 얘가 배운 거는 완전 전통 가라데. 조금 뭐 제가 가라데를 비하는 건 아니죠. 최배달 느낌. 그렇죠. 최배달은 오히려 거의 더 실전이죠. 더 실전이에요. 극진 가라데는 고쿠신 가라데는 오히려 실전이에요. 근데 그 완전 그 일본에도 가라데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개파가 있는데 많아요. 개파가 많은데 이제 태권도로 따지자면은 좀 시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공에 대고 춤을 추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뭐죠? 태권도 이거 뭐죠? 품새. 품새하는 게 우리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실전에. 중국 무술 느낌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실전에. 뭐 하면서 물론 이제 뭐 그 상황이 왔을 때 이걸 많이 품새를 많이 해놓으면 뭐 막기 이렇게 안 배운 것보단 낫지. 네, 안 배운 거는 낫지만 효율이 떨어진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 친구가 가르데를 10년을 하고 나서 얘가 MMA 도장에 갔대요. 가서 와 내가 이때까지 배운 가라데가 전혀 쓸모가 없구나. 전혀 쓸모가 없구나. 그거를 딱 느끼고 그 친구가 그 당시에 데려놨던 애가 뭐 MMA 한 6개월 1년도 안 된 네. 그런 사람하고 해서 이게 느껴져서 그래서 이 친구가 나 이거 진짜 언젠가는 내가 삶의 여유가 생겼을 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그거를 봤네. 최배달 그 스토리를 봤어요. 바람의 파이터. 바람의 파이터 그거를 봐서 와 저런 도장 깨기.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나라 무술을 배우고 또 도장에 들어가서 이제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해서 배우고 나서 한 몇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좀 거기 실력자들하고 좀 겨뤄서 이기는. 얼마나 참 이게 남자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지금은 나이대가 30대죠. 와 근데 10대 때 얼마나 이 피 끓는 그 나이에 그거예요. 그런 꿈을 가진 게 난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옛날부터 생각하다가. 예. 근데 이제 소방관을 하다가 이제 이 친구가 나중에 돼서 이제 어떤 번아웃이 오는 계기가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은퇴금 받고 시력급여 받고 하는 그걸로 지금 이렇게 100% 여행을 다 다니는데 경비가 모자래요. 독일 소방관 10년 정도 하면 그래도 처우가 괜찮아요, 독일은.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저 공무원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독일이 괜찮다고 들었어요. 미국은 소방관. 완전 이거잖아요. 미국은 완전 영웅 취급이죠. 선진국에서 뭐 어쨌든 영웅 취급.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친구가 그냥 생각만 하다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번아웃이 왔을 때 그리고 나한테 말한 워딩 같이 40이 되기 전에 40이 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40이 되면 남자들도 그렇고 뭐 여자들도 그렇지만 운동선수를 그 기준으로 했을 때 40이 넘어가면 기량이 확 떨어지잖아요.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2년 남은 건가요? 그러면 그분 87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와. 내가 이렇게 번아웃도 하고 했으니까 내가 꿈꿔왔던 이거를 돌아다니고 싶다 해서 지금 거의 한 1년 가량 뭐 태국에서는 무에타이, 저 캄보디아에서는 그 있는데 그 크메르 무술이 따로 있어요. 오히려 캄보디아 사람들은 더 프라이드가 있어요. 크메르 제국, 캄보디아 제국이 한때는 중국까지 엄청 강성했던 그 중국까지. 앙코르와트. 태국은 잽도 안 되고 태국 땅도 우리 땅이었고 베트남도 우리 땅이었고 할 정도로 그렇다 하더라고. 그 제국이. 걔네가 그 역사도 엄청 오래되고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옹박 영화에 나오는 그 태국 무에타이 무술이 오히려 고대 무에타이를 올라가면 이제 그 크메르 무술이 더 비슷하다. 이걸 보시는 태국인들은 아주 발작 버튼이 누르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캄보디아에서 그런 크메르 무술을 배우고 저 베트남에 있을 때 베트남 와서 베트남 무술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그 도장 깨기 가라데를 배우고
도장이. 그러니까 이 친구 깬 도장은 있어요? 그러니까 깼다는 말이 이제 그거죠. 이제 무작정 들어가서 경험한. 무작정 들어가서 저 무릎 꿇고 저 가라데 10년 했는데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요새 시대 아니 채배달 시대 때야 이제 그래 나오면 뭐 이렇게 뭐야 하고 뭐 싸우든가 뭐 제자로 받든가 했지. 요새는 이제 예 그러면 한 달 돈 내시면 됩니다. 회비 근데 1회비 38,000원입니다. 근데 얘도 이제 재밌죠. 얘도 이제 돈 아끼려고 돈도 없고 그래서 무릎 딱 꿇고 10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아시아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 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하루에 뭐 얼마입니다 뭐 하면 제가 돈을 드리고 배우고는 싶지만 제 일단 사정이 이렇고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면서 이 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루만 제가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영광입니다. 이러면 이제 또 우리 저 도장 마스터 입장에서 또 한번 이제 가르침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또 가르치다 보면 얘 잘하거든 얘가.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그러면 우리 네 가라데가 이래? 그럼 우리 가라데, 우리 무술의 또 이거는 다른 점이야. 이러고 또 가르쳐주고. 이 친구 내가 삶을 듣는데 야 나도 내 삶에 여유가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내 하고 싶은 거를 뒤도 안 보고 계획도 이렇게 막 제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 저는 막 계획을 엄청 꼼꼼하게 세워요. 형 제이예요? 예. 근데 아까 그 독일 친구 진짜 누가 PD 한 명 붙어서 하면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야. 유튜브 해라고. 너 왜 이렇게 좋은 너의 그러면은 다른 체육관에서 우리 도장도 한번 와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니 너의 이 라이프 스토리가 이렇게까지 흥미로운데 왜 유튜브를 너무 안 하냐. 흥미로운데. 근데 또 그런 데 있어서는 이제 생각은 많은데 좀 부끄럽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참 우리가 인생 100세라고 하는데 야 나도 해보고 싶었던 제가 어떤 제 주업은 통역이지만 어떤 내가 꿈꿔왔던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에 올라가는 것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것 이제 뭐 그런 거라든지 글을 써보는 것 책을 마동석 대역을 해보는 나 실질적으로 그것도 하고 싶어서 나 정말 통역 비수기 때는 저것도 했었어요. 이력서도 넣었었고 한 군데 와라고 했었는데 그게 와라고 했던 게 내가 모르겠어. 그게 이제 내가 영어를 또 할 수 있다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넷플릭스에 올라가는 그거예요. 그거라 해요. 그래서 이제 대사를 한 라인 준다 했거든. 근데 그게 이제 기밀이라서 끝까지 그때 통역이 또 마침 잡혀서 내가 못 갔어. 죄송합니다. 인터뷰까지 다 했는데도 죄송 못 가고 하고 아무튼 궁금합니다. 그게 과연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도 과연 100세 시대 때 내 삶에 아직까지 체력이 있고 기력이 있고 내 열정을 내가 꿈꿔왔던 거를 생업하고 상관없이 내가 꿈꿔왔던 거를 해보는데 이렇게 이 친구처럼 뒤 생각 안 하고 이 친구 지금 너무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자기 꿈이니까. 그래서 나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내가 이 친구 참 무모하다 했다가 지금은 정말 부러워하게 되는 마음이 더 큰.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생각을 하면 주변의 어떤 이런 열정을 쫓아서 사시는 꿈을 쫓아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존경하고 참 부럽고 또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우님도 그렇고 특히 우리 낙성대역의 그 작당모이 사장님도 참 이 작당모이를 오픈하신 지 지금 1년 1년 반 2년이 채 안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이 작당모이에서 100% 수익이 안 나오시는데도 여기서 이제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독립영화부터 최신영화 너무 좋은 영화 많이 상영해요. 진짜 정말 너무 귀한 게 그게 진짜 귀한 지식인데 영화가 딱 끝나고 나서 우리 이 사장님 자체가 감독 출신이셔서 끝나고 나시고 사장님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런 시간도 있어요? 시간 따로 없어요. 그냥 끝나고 사장님이 오셔서 개인적으로 사장님이 어프로치를 하셔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장님은 이 영화를 몇백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계속 상영하니까 같은 시간대에 근데 어디 안 나가셔. 뒤에 딱 앉으셔서 보시고 이 뭔가 나의 반응을 보시는 것 같아. 거기서는 왜 웃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왜 막 이러셨어요? 너무 여기 명소가 돼야 될 텐데. 돼야 돼요. 그래서 난 이분을 보면서 비록 지금 이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100% 가게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오셔서 뭐 사장님이 이제 투잡까지 안 뛰실 정도가 돼야 될 건데, 그런데도 사장님이 지금 이 가게를 영위하기 위하셔서 따로 이제 일도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가게를 유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사장님의 열정이다.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건 정말 사장님의 열정이고 저는 이거 정말 리스펙합니다. 사장님이 이런 공간을 만드시고 싶어서 어떤 수익의 마이너스가 날지언정 이걸 하시는 게, 그래서 꼭 낙성대역에 가까우시다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시면은 뭐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은데 딱 들어갔을 때 참 이제 어떤 문학을 좋아하시고 영화를 좋아하시고 이런 걸 좋아하신다면 분명히 마음에 드시는 공간일 겁니다. 거기서 우리 태우님께서 매주 목요일 8시에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시고요. 그래서 참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공간이고, 사장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2025년도부터는 이제 네. 수익이 많이 나셔서 이 공간이 계속 유지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요즘 뭐 외로움을 타는 사람도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 영화 한 편 딱 보고 너무 좋죠. 사장님하고도 얘기하고 너무 옆에 좋죠. 또 혹시나 누가 영화 보고 있으면 또 말 한마디 나누면서 또 동네 맞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고. 맞습니다. 저 벌써 친구 만들었어요. 너무 그런 좋은 커뮤니티이자 맞습니다. 가게인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고 저희 집안이 이제 영화하고도 참 인연이 깊은데, 근데 요새는 이제 OTT의 세상이잖아요. 넷플릭스에서 언제 어디서든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검색해서 볼 수 있고, 하지만 우리 한번 감성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처음으로 영화관을 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처음으로 영화관을 갔을 때, 뭔 영화 봤어? 처음으로 극장을 갔을 때 영화관 라이언킹을 봤어요. 몇 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몇 살이었더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와, 첫 영화를 영화를 라이온킹 봤으면 진짜 재밌었겠다. 정말 그러니까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나는 게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죠. 그것도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뭐 광고 뭐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 영화가 살짝 시작하고 들어갔어요. 그 껌껌한데 들고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손을 잡고 그 껌껌한데 들어가서 여기는 어디지, 낯선 공간에 그 분위기와 그 냄새와 그 어떤 그 영화관만의 적막함. 냄새가 있잖아요. 그리고 적막함, 그렇죠. 그 들어가서 이 떠듬떠듬 자리를 찾아서 거기 앉았을 때 또 라이온킹이 좋은 영화입니까? 그거는 스토리 수백하고 그런 나오는 그 노래와 그 너무 애니메이션에 나는 그때 그래서 아직까지 낙성대 저기 작당 모의를 가서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잘 돼 있어요. 저기 저 서라운드 스피커랑 화면이랑 정말 영화관 같아요. 가서 보면은 그 영화 우리가 집에서 TV를 틀어서 아니면 뭐 태블릿이 됐든 그렇게 보는 것과 이 어두운 곳에서 스크린에 딱 이렇게 거기서 오는 이 영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와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OTT와 영화관에서 보는 것은 그런 극장 무대에서 보는 것은 천지 차이다. 전 스탠드 컴퓨터도 똑같다 생각해요. 직접 어떤 뭐 유튜브를 통하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과 그 현장의 어떤 우리 냄새, 그 코미디언 분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거라든지 냄새,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잔주름까지 아유.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잔주름. 저도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그 작당모에서 영화 한 편 보는데 10,000원 얼마라 하면 이거 뭐 2번 안 보면 내가 한 달 OTT 하나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니. 영화 한 편을 보는 가격으로 10,000원이 매겨지는 맞습니다. 게 아니라 정말 그 사장님이 그 영화를 선정하기까지의 스토리도 맞습니다. 있었을 거고 맞습니다. 그 영화를 봄으로써 사장님이 발휘했던 그것도 있을 맞습니다.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혹시나 또 누군가 만났을 그 우연의 설레임과 그다음에 그 이야기에서 또 뭐가 꼽힐지 모르는 맞습니다. 그 미스터리,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챗GPT가 아무리 뭐 양자 컴퓨터가 발전해도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00원 정도는 내고 그런 공간을 참 전혀 아깝지 않은 게 네. 그 굿즈도 주세요.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의 굿즈도 보세요.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가 러브레터인데 이런 식으로 최신 영화도 보여주시지만 옛날 영화, 사장님이 옛날 좋아하시는 명작. 옛날 명작도 보여주세요.
너무 명작이죠. 오, 그럼 러브레터 그 주인공 이렇게 딱 그 눈 내리는 거 이렇게 딱 오겐키 데스까 하는 그 포스터 그것도 굿즈로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굿즈도 주시지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관객들하고 얘기를 하든 사장님하고 이제 감독 출신인 사장님하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참 좋은 문화 생활 할 수 있는 야 러브레터를 얘기하니까 밖에서 또 이렇게 눈이 오네요. 그러니까 야, 눈이 오네. 참. 근데 눈이 좀 추잡게 내리네. 아니 근데 형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제 영상 시작하지 우리 참고로 우리 타코를 먹으면서 한 2시간 수다를 떨었는데도 계속 수다가 지금 끊이지 않는데. 네 저는 제 이름은 권세웅이고 권. 네, 권 아니고. 예, 권 씨입니다. 권. 안동권 씨, 권 씨, 권세웅. 예. 세상의 영웅이 되라 해서 이제 그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 뭐 영어 이름은 케니. 케니. 예.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제가 뭐 필리핀, 캐나다, 또 뭐 영국 이렇게 살았었고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살면서 이제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한국에서 마치면서 한국에 제가 정착을 해서 다른 국적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할 수 있었죠. 할 수 있었지만 했는데 아버지께서 되게 좀 그런 데 있어서는 좀 스트릭하셨고 저도 거부 반응은 없었어요. 저도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한국 분이시고. 그렇다고 예 그렇죠. 그렇다고 부모님 다 한국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뭐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전혀 꿀리지 않는 나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내가 미국 비자를 가지고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미국 시민권자야. 그럼 어디 다른 선진국의 시민권자라 하면 되게 좀 내가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거는 나는 우리 삼촌 세대 때라고 생각해. 우리 아버지 세대, 삼촌 세대라고 생각하고. 한 70년대? 지금은 우리 한국도 충분히 이제 어떤 한국 여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어떤 이걸 굳이 좀 뭐랄까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만 헬조선, 헬조선, 한국 살기 안 좋아, 힘들어, 뭐 직업 구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한국 살기 힘들다라는 것이 저는 단언컨대 저보다 외국을 많이 나간 사람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모든 대륙을 다 돌아다녔고 한 몇 개국 정도 다녔어요? 북으로만 따지자면 아시아 국가를 제가 거의 다 가봤고 그리고 뭐 남미, 진짜 중남미 막 들어보지 못한 막 네, 희귀한 아프리카, 나라. 아프리카도 그리고, 다. 네, 남미, 중남미, 그리고 북미도 당연히 갔고 또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아무튼 많이 갔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이 가신 고수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직업상으로 통역하러도 많이 갔고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갔고 또 현지에서 살아봤고 또 그 현지 국가에서 내가 여기서 살면 어떨까도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돌이켜 보면 후회가 없어요. 내가 군대를 간 게 뭐 마치 뭐 대단한 내가 막 애국자고 그 다른 선진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딸 수 있었지만 나는 뭐 애국자라서 물론 이제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죠. 하지만 애국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뭐 애국자세요. 아닙니다. 근데 저보다 더 애국자분들이 많으셨어요. 세금 내셨잖아요. 애국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캐나다만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제가 아는 동문들 그리고 후배들이 많이 한국으로 역 이민을 와요. 캐나다에서 요즘 한국으로 이민을 온다. 캐나다에 1.5세 2세들이 오히려 한국으로 많이 와요. 어제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데 흑인 친구가 캐나다 출신인데 지금 한국에서 스포츠 모델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다더라고. 이분은 이제 흑인이시죠. 네. 그러니까 완전 캐나다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이제 캐나다인 한국인들이지만 그러니까 부모님이 캐나다로 가셔서 그렇죠. 자식을 낳았는데 1.5세 2세 오히려 캐나다에 그렇지. 태어났는데 다시 한국으로 오히려 한국에 와서 군대를 가든 뭐 여자는 안 가도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에 역 이민 오는 게 많다. 왜냐면 캐나다도 뭐 캐나다를 예를 든 거지만 다른 나라도 제가 그냥 듣기에는 그 나라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교민에 국한된 걸 수도 있어요. 제 개인 경험이기도 하고 저는 영어 교육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웃기잖아요. 아시아인 같이 생긴 애가 영어 교육을 나와서 영어를 가르친다? 그 백인들한테? 이거 좀 웃기잖아요.
대학을 외국에서 나오신 네네.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영어 교육.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도 좀 그러니까 딜레마는 아니지만 내가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만약에 살면서 터전을 잡는다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지금은 한류가 위상이 높아져서 한국인을 하면 인정을 받고 또 대우도 받고 하지만 저 때는 아직까지 한국인은 뭐 동남아시아를 비하는 거 아니지만 한국인은 그냥 동남아시아하고 똑같은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뭐 필리핀 사람들은 구분 못하고 06학번이셨죠. 제가 학번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대학 대학을 안 나와서.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셨을 때가 아마 06년도 아니면 07년도 그럴 요때일 겁니다. 것 같아요. 겁니다. 예, 제가 그때 학번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 어떤 인종차별 또 어떤 그 나라에서 내가 내 전공을 살려서 일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영어라고 하면 한국에 와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또 어떤 또 이거는 제가 우연찮게 통역이 됐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통역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전 지금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딴 분들이 태우님처럼 아이고 애국자십니다. 아이고 그렇게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포기하고 이렇게 한국에 오신 거가 참 애국자십니다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지 세대, 삼촌 세대, 예.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하다. 세대는 당연하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진짜 애국자이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어떤 국가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도 안 물어볼 수가 음. 없었거든요. 근데 일단 마더랭귀지가 뭐였어요? 한국어예요? 저한테 만약에 제 모국어를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영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왜 잘못 얘기했다. 한국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한국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어인 것 같은데. 잠깐 헷갈렸어.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언어라는 것이 이 표현을 영어로 이 표현을 특정 언어로 했을 때 찰진 게 있어요. 찰진 게 있는데 우리가 모국어라고 했을 때는 가장 내가 편한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한 게 근데 내가 영어로 해도 편하긴 한데 근데 이제 저는 형이 복합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개. 예. 그래서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한 언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두 언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번역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통역을 하시는 분도 통번역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엄청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영어 원어민, 서바나 원어민보다 나는 원어민만큼 잘 못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양쪽을 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통번역인으로 대성을 하시는 제가 알기로 엄청 유명한 외국 영화 번역가 황석희인가 그분이 제가 알기로 마더랭귀지가 완전 한국이고 후천적으로 영어 공부를 맞습니다. 해서 맞습니다. 감각적으로 되게 그 트렌디하게 언어를 선택해서 맞습니다. 이제 단어를 이제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맞습니다. 그게 계속 일이 들어온다고 들었고 제가 왜 마더랭귀지 이거 물어봤냐면 저도 영어 공부를 해보니까 와 내가 태어났을 때 어떤 언어로 세상을 먼저 개념화했는지가 좋다. 정말 이 맞습니다. 사고와 사상을 이루는데 맞습니다. 사람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칠 맞습니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형이 어떻게 보면 사바나어, 스페인어도 그거는 뭐 근데 약간 저는 서바나어를 이제 그러니까 통역을 할 만큼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바나어로 내가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통역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남미에 가면서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제가 이제 제일 처음 이민을 간 나라고 필리핀에서도 이제 서바나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거의 필리핀 단어에 캐나다를 예로 들자면 캐나다에서 쓰는 불어가 약간 옛날 프랑스 사람들이 맞아요. 그 프랑스 마을 그 식민지 지배당한 마을이 있다더라고. 그게 아직 그러니까 불어 퀘벡에서 쓴다더라고. 쓰는 불어를 프랑스인들은 오히려 사투리고 옛날 불어 쓴다고 이제 비웃듯이 남아공 영어 다르고 영국 영어 마치 다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일본어를 아직 쓰시는 분이 있듯이 맞아. 필리핀을 점령한 스페인 때문에 옛날 분들은 아직 스페인어를 쓰세요. 내 나와바리다 할머니도 그런 말. 그렇죠. 그리고 상류층들은 확실히 스페인어를 많이 쓰세요. 필리핀 상류층들은.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스페인어를 배웠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그러니까 교감 국제학교 교감 선생님도 스페인 사람이셨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를 배웠는데 제가 굳이 이제 언어적으로 따졌을 때는 제 모국어는 한국어고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언어는 영어고 세 번째는
뭐 서바나어 아니면 필리핀어가 되겠다. 그러면 형이 그 라이온킹 봤던 극장은 필리핀이었어요? 아니요, 한국이었어요. 한국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는 한국에서 나왔어요. 아, 그럼 초등학교는 한국에서 나오고 태어나신 건 필리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거는 제가 또 이게 살짝 이게 참 웃기는 스토리인데 비행기? 요거는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서 네. 일단 제가 초등학교는 네. 제가 윤영님만 얘기해 주셔요. 네, 부산에서 이제 제가 아, 졸업을 부산에서 하고 그러니까 사투리가 심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통역을 할 때도 제가 최대한 서울말로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통번역이 필요하신 이마마 배고프다 하네요. 클라이언트 분들은 제가 완벽한 서울말을 구사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태우님께서 경상도 말로 이제 저한테 대화를 하셔서 저도 경상도 출신인지라 지금 이렇게 좀 상스럽게 네. 아이, 사투리를 지금 제가 부산 사람들 그러니까 발끈하는 소리 들리는데. 저도 부산인데 뭐 부산이니까 뭐 쓱 까먹고 뭐 하는 거 쉽게 드립 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산에서 초등학교 나오시고 네, 초등학교도 아주 명문 초등학교. 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되게 이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투자를 많이 하셔서. 근데 그 투자한 거 대비 이제 저보다 이제 여동생이 더 공부를 잘해서. 아, 형 여동생 조금, 있어요? 예, 동생은 지금 아직 캐나다에 이제 아예 거기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어떤 한국인이지만 외국에 오래 산 한국인으로서 내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 느낌들, 생각들 이런 걸 참 공유하면서 저도 언젠가 우리 태우님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에 오르면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스토리를 녹아낸 코미디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태우님한테도 여쭙고 싶었고, 그러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흑인 배우 넘버원을 꼽으라면 덴젤 워싱턴입니다. 트레이닝 데이 봤을 때부터 너무 팬이에요. 덴젤 워싱턴. 네. 로스트. 덴젤 워싱턴. 아닌가? 덴젤 워싱턴인데. 네, 어쨌든. 검색해 보십시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아주 이 친구. 맞습니다. 무슨 역을 해도 이 친구 그 아메리칸 갱스터. 네. 무슨 역을 해도 무게 있는 그 메인 주인공을 덴젤 할 수 워싱턴. 있는 역. 한참 미국의 PC주의가 흥할 때 몇 년도였죠 그게? 제가 알기로 페미니스트도 그렇고 PC주의가 한 70년대 때부터도 80년. 우리가 페미니스트를 얘기했을 때 이제 아주 이제 그 오리진을 찾는다고 하면은 거의 여자들이 선거권이 없을 때 영미국가에서 페미니스트 운동이 있었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PC는 21세기에 21세기 최근에 좀 PC 좀 이렇게 LGBT 좀 어지러운 PC, 레디컬 PC, 레디컬 페미니즘 남 피해주는 PC.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남한테 그러니까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내에서 또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그 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PC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민주주의 정신만 흔들지 않으면 리스펙해야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데 이제 너무 도를 넘은 PC 사상은 좀 남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의 다름이 아니라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강요하니까 불편하죠. 네. 그래서 뭐 그거에 얘기하자면 우리가 뭐 밤새워서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덴젤 워싱턴 said 한창 그 PC가 유행했을 때 인터뷰를 하는데 네. 그 기자가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흑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헐리우드에서 그러니까 한때 우리 헐리우드 영화가 모든 주인공들이 백인이었잖아요. 제임스 딘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흑인은 좀 악역으로 나오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단어를 블랙워시라고 하나?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인어공주가 뭐 흑인으로 나오고 흑어공주가 돼버리고 뭐 마블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렇고 너무 이게 PC에 물들여져서 배역마저도 어떤 그러니까 그런 왜 이런 피해의식이 생겼고 그런 블랙워싱들이 생겼고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 역사의 어떤 예전에 너무 백인들이 다 해먹었다는 거에는 공감이 되지만
근데 그게 그 글을 망칠 정도의 이거는 누가 봐도 백인이 해야 되는 역사. 예를 들면 뭐 인어공주. 인어공주가 됐다. 아니면 역사적으로도 뭐 글래디에이터 2에 뭐 황제가 나오는데 황제가 흑인이야. 그 당시 흑인 황제가 없었는데. 그 역사적으로 잘못된 건데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김두한이 러시아인이야. 약간 이런 느낌. 슬라브족이야. 김두한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제 동남아 외노자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인종이 바뀌는 이 PC주의로 인해서 그 역할까지 그 작품까지 망치게 되는 건 잘못된 것 같다. 생각이 다름이 아니라 생각이 틀렸다. 이건 틀린 거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덴젤 워싱턴이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당신은 흑인으로서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나는 맥락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은 흑인으로서 이렇게 주인공 역할도 하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기자가 무슬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무슬림들은 단 한 번도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다. 주인공인 적이 없었고 영화에 나오면 항상 테러리스트나 안 좋은 쪽으로만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뭐 흑인들이 주인공을 하고 하는데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주인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이런 PC적인 이런 사상에서 물어본 것 같아요. 덴젤 워싱턴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했어? 와. 그러니까 나는 흑인으로서 살면서 우리 흑인들만이 이해하고 흑인들만이 느꼈던 것을 영화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무슬림이 주인공을 하고 싶나? 그러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스토리를 영화화해서 만들어라. 당신이 주인공이 돼서 영화를 찍어라. 어디 섭외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당신이 무슬림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당신이 무슬림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스토리, 당신만이 알고 있는 스토리를 그거를 영화화해서 당신이 주인공이 돼서 영화를 만들어라. 자, 이거를 처음 내가 봤을 때 참 쉽게 얘기한다. 그럼 뭐 개나 소나 다 영화 찍고 개나 소나 야 그냥 너 찍어. 찍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인터뷰인지 다른 인터뷰인지 똑같이 덴젤 워싱턴이에요. 오직 흑인들만 안다. 흑인들은 머리가 이제 되게 꼬불꼬불해요. 바리깡 하면은 막 엉켜가지고 고장 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앞으로 머리가 기르면은 이제 기본 디폴트야. 패시브야. 그래서 그분들은 일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핫캄이라고 해요. 그 빗을 뜨겁게 달궈서 이거를 넘겨요. 그래야지 이제 이 머리가 펴져요. 와. 그거는 흑인밖에 모르는 문화예요. 그죠? 우리는 몰라. 우리도 아시아인들은 몰라.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덴젤 워싱턴이 시적으로 표현을 해. 이거는 오직 흑인들, 당신들만 알 거다. 인터뷰에서도 흑인이었나 보다. You brother, you sister, we only know this. 이러면서 일요일 아침에 그 머리가 살짝 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빗을 핫컴을 하는 거는 우리 흑인들만 아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흑인들만 아는 스토리. 이건 단적인 예지만 흑인들만 아는 미국에서 살면서의 어떤 스토리.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그래서 흑인들이 주인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를 찍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게 점점 한때 레디컬 PC주의가 해서 막 흑어공주가 나오고, 솔직히 전혀 상관이 없죠. 인어공주가 흑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된다고 하면은 미안하지만 조금 난 안 맞았던 게 너무 못생겼어. 제 개인 취향입니다. 그 흑인 제 개인 취향입니다. 만약에 비욘세가 나왔다고 하면 나 열광했을 거야. 저 개인적으로 비욘세를 좋아해서. 흑인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외모가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 외모도 그 역에 맞는. 어쨌든 인어공주가 예쁘잖아요. 예쁘죠. 공주인데 목소리를 잃고 그러니까 자기 어찌됐든 공주니까 그 약간 30% 새치. 동화책에서도 예쁘게 그렸는데. 그래서 무슬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영화를 찍는 거. 아시아인이 할 수 있는 경험에서 나오는 영화를 찍는. 그게 어떤 최근에 나왔던 그 성난 사람들이라는 그런 영화. 알죠. 스티브 연이 나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터지고 기생충이 세계적으로 터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오징어 게임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게임을 해요. 그리고 기생충도 어떻게 보면 그런 반지야.
그럼 우리 한국 반지하부터 어떤 이 하층민부터 상류층까지 우리 한국인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 그게 또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그런 거라 생각. 형의 맥락은 이거네요. 너희가 우리를 알아달라라고 외치지 말고 맞습니다. 너희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맞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한테 매력 포인트가 된다면 맞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줄 거다. 맞습니다. 그 옛날에 빌버가 또 여성 기자한테 이런 질문 받거든요. 코미디언 할당제가 그때 할당제가 늘 유행이었는데 여성 코미디언이 없다. 여성 코미디언 할당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빌버가 닥치고 그딴 질문할 시간에 농담이나 써라. 만약에 네가 뭐 조시 달렸든 보지가 뭐 달렸든 뭐 저 새끼 무대 다음에 올라가서 그 무대를 찢어버린다면 네가 뭐가 달렸든 다음번에도 네가 또 무대를 설 거다라고 되게 명쾌하게 얘기하거든요. 걔 여자 기자가 얼굴 빨개지는 게 아직도 생각나고 저도 참 그 독립적인 사람이 다양한 소설을 봐도 참 매력 포인트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한테 사실 사람은 사람과 협력하면서 살아야 된다지만 그래도 그냥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이겨내는 주인공보다 자기 혼자 막 그 위기에 혼자 막 맞서고 용기 있게 막 대들다가 주변 사람들이 나도 네 편이 되어줄게 해서 이기는 거랑은 스토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저도 요즘은 사실 정말 영화 속이나 만화 속 주인공들은 그렇게 용기 있고 하는데 실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보기가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스토리에 열광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떻게 보면 동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걸 잃지 않을수록 또 좋은 어른으로서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닐까 막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태훈님을 뵈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도 하게 되고 한 거 전부터 이제 제가 저기 작당모의 낙성대의 작당모의라는 극장에서 태훈님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거를 배우면서 그러니까 태훈님이 이렇게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실 때 참 태훈님만의 스토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아버님에 대해서 아버님 얘기 말씀도 하셨고 뭐 풋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사모님에 대해서도 와이프분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까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저는 그 업계에 있진 않지만 태훈님을 뵀을 때 이게 어떤 스탠드업 코미디의 그냥 단순히 그냥 농담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자기의 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기의 아픔까지 어떤 희화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 철학이 녹아드는 코미디가 어떤 좀 참 더 재밌는 코미디 아닐까.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남자 코미디언 제일 좋은 스탠드업 코미디언 태훈님 난 제일 좋고 두 분 여자 코미디언 나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요. 그 약간 좀 통통하시고 이유진? 예쁘신 이유진 분이신가 보다. 그 막 고추 관상포. 나 진짜 그분 나 진짜 결혼만 안 해줬으면 내가 진짜 대시했을 거야. 정말 이건 농담인데 그분이 나 이거 진짜 MSG인 줄 알았어요. 우리 이제 이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임신을 하시고 유산을 하시고 그게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아직까지 생명이 아니었는데 그게 되는 개월수라면서 제가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그 화학적 유산이라고 해서 자리가 잡히기 전에 유산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기가 수정이 돼서 착상하는 과정에서 그냥 자리가 안 잡히니까 뭔가 그냥 핏덩이로 주걱 나와버린대. 여자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한대요. 근데 그걸 어느 주가 안 지나면 아예 유산으로 안 치는 경우가 있는데 유진이는 물어보니까 유산으로 치는 정도의 주는 지났는데 아기가 아직 심장은 뛰기 전이요. 그건 어쨌든 생명체가 아니니까. 근데 그걸로 농담을 했다는 그래서 이걸 농담을 하셨을 때 난 진짜 처음에 난 솔직히 저건 MSG겠지. 설마 임신했겠어? 저 왁구에? 아니, 나 너무 예쁘다 생각해. 어쨌든 정말 팬입니다, 유진이. 나는 진짜 MSG인 줄 알았어. 이거 MSG구나. 이거 아무리 자기 일을 희화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아픔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 유진님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아픔을 희화한 거잖아요. 그러다 거기서 나중에 내가 이제 이걸 두 번째 하셨을 때인가 내가 이제 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무대 다 끝나고 이거 진짜예요? 하니까 진짜래요. 진짜로. 내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진짜 감동이라고 내가 악수를 청했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유진님만 할 수 있는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인 거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코미디 철학에 대해서도 공부 많이 하는데 왜 불편한 걸 할까? 왜 이게 이 세상에 필요할까 봤을 때 너무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고 상처로만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가볍게 던지는 사람을 볼 때 그걸 진짜 농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 지수가 저는 낮춰진다고 믿거든요. 그것도 다 단계가 필요하겠지만 뭐 심리 치료할 때 거울 치료라고 하잖아요. 뭐 자기가 트라우마로 있는 거를 트라우마지만 계속 바라볼수록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당연히 뭐 혹시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힘들고 아프시겠지만 그거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코미디언으로서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혹시나 그런 아픔 때문에 일상생활까지 못 이어가는 사람이 우리의 정말 천박하고 가벼운 행동을 봄으로써 한번 웃고 나도 저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볼까 라는 어떤 그 작은 불씨를 던져주고 싶다. 그리고 그런 불씨를 던져주는 역할을 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코미디언으로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싶다. 이게 사실 제 포인트고 그런 맥락에서 유진이도 굉장히 도라이고 코미디언으로서 재능이 다분하다. 저는 참 이런 태훈님의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도 또 인터뷰 전에 제가 태훈님을 쭉 배우면서 참 이런 참 가치관이 있고 철학이 있는 이 코미디가 참 스탠드업 코미디가 참 좋구나. 낙성대 작당모에 꼭 오십시오. 매주 목요일 8시입니다. 8시. 네. 형 우리 아까 그 얘기 막 했었잖아요. 네. 그 아까 하려다가 계속 하려다 말았는데 타코집에서 장애인 농담 할 수 있고 네네네. 흑인은 흑인 농담 할 수 있고 막 네네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형은 그 뭐 코미디에 이제 어느 정도 바운더리랑 뭐 안정성 뭐 우리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만약에 백인인데 어떤 백인도 니거라고 한 적이 없어. 오케이. 그러면은 갑자기 생뚱맞게 그 백인이 무대에서 정말 벌벌 떨면서 니거라고 함으로써 정말 예의에 어긋나지만 그게 누군가를 웃기면 저는 코미디가 된다고 보고 웃기지 못했으면 저는 철저하게 반성해야 된다 봐요. 철저하게 반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코미디는 결과주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농담을 시도했는데 상대방이 아프다고 했으면 저는 내가 아프게 했구나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근데 웃었어. 웃으면 저는 이게 코미디로서 기능을 했다고 봐요. 근데 반반일 경우가 있잖아요. 절반은 불편해하고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오케이. 반반이면?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웃는 사람이 있음에 더 가치를 두고 싶겠어요. 그냥 만약에 한 1대 9로 웃는 사람이 1, 안 웃는 사람이 9였으면 그러면은 반성? 더 기술을 기술. 해서 그 웃는 사람 지수를 높이거나 그 농담을 안 하거나. 그럼 그런즉슨 태우님은 어떤 인종에 있어서 물론 이제 우리 코미디가 스탠드업 코미디가 성역이 없고 종교, 정치, 인종 뭐 모든 것에 성역이 없다는 게 스탠드업 코미디인데 근데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타코집에서 얘기했던 그런 주제로 그런 그 아젠다였죠. 그러니까 그 사라 실버만이라는 유대인계 코미디언이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나름 입지적인 인물인데 이제 스스로 유대인 대학살, 뭐 홀로코스트, 뭐 아우슈비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스탠드업 코미디 소재로 쓰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거를 이제 그것도 뭐 그렇게 막 고급 농담이 아니에요. 뭐 눈 작다, 눈 작아서 아시아인은 고추도 작다. 뭐 그런 스테레오타입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농담이었죠. 백인 여성이 아시아인을.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불편을 느낀 그 일본계 배우가 이제 나와서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그런 이제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이 그 당시에도 나와서 나름 이제 센세이션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지인들께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생각을 나누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에 살면서 아까 그런 그 백인들한테 흑인들한테 좀 그 인종차별적인 그 언행을 들은 적이 많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운동을 해서 몸집을 키운 것도 있었고, 원래 뭐 좀 덩치했었지. 근데 결론적으로 뭐 지금은 뭐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서 코리아라고 하면 알지만, 제가 외국에 있었을 당시만 해도 한국이란 나라조차도 모르는 한국 뭐 거의- 중국 얘기하는 거의 거야? 방글라데시 느낌. 그러니까 뭐 한국 뭐 동남아나 뭐 아시아나 다 그냥 차이니스다. 재팬은 아는데 맞죠? 저팬 조금 알까? 조금 그리고 알고. 한국 그 당시에 조금 아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얘기해. 김정일, 노스올 김정일, 사우스. 김일성 그 정도. 아니 사우스는 모른다니까. 아예 사우스 아예 몰라요. 몰라. 그래서 이제 그런 내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 이런 눈 작다는 거는 여사였고, 그리고 뭐 지나가다가 술 취한 놈들은 에이 차이니스 뭐 이러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고추 작다 이런 것도 뭐 I'm not Chinese. I'm 칭칭총. 그걸 내가 희화할 수 있지. 내가 한다면 내가 아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 토론에 있어서 아젠다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아시아인 배우가 그렇게 얘기를 함에 있어서 나 또 동의했어. 나의 피식으로 조금 좀 동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너는 그러니까 흑인한테 니거라고 하면서 그 코미디 소재로 쓰지 않지 않냐. 실질적으로 스탠드업 코미디언도 흑인들이 니거라고 하지 백인들은 안 해요. 흑인한테는 니거라고 무서워서 못하면서 그렇지. 만만한 아시아 진짜 쳐맞으니까 칼 맞으니까. 칭칭총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아시아인이 제일 어찌 보면 약자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 백인 여성이 그렇지. 대답을 그러니까 그런 코미디를 하려면 아시아인 코미디언이 아시아인에 대해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뭐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안 한다. 그러니까 이 백인이 대답을 해라. 상관없다. 우리 뭐 무슨 유대인들 깝치다가 다 뒤졌고 히틀러한테 다 뒤졌고 해라.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지, 내 마음이 벌써 왜 저 여자가 유대인을 대표하게 그렇지. 됐냐. 그렇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 또 이 여자는 100% 유대인도 아니야. 유대계 여자고. 유대계 미국인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자기가 쿨하게 마치 뭐 또 이런 게 백인들이 또 이런 게 있어. 왜 그런데 화를 내? 백인들이 오히려 이런 놈들이 있어. 너 백인이야? 화내지 마. 아니 왜 화를 내? 별거 아닌데 왜 화를 내? 진짜 눈 작잖아.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스탠드업 코미디의 성역을 따졌을 때 아까 태우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코미디를 하는 것이, 거기서 이제 안도감이 있고 다 워딩을 뭐를 썼죠? 안정감 느끼. 안정감을 느끼는 바운더리 내에서 농담을 쳐야 된다. 쳐야지 상대방도 편하게 웃고. 스파링을 하는데 스파링이라는 게 사실 상대방을 때리는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안전 보호 장구를 끼잖아요. 그걸로 뭐 장애인이 된다거나 그런 치명적인 부상 위험이 없으니까 스파링인 거고, 이게 개싸움이 아니잖아요. 근데 코미디를 가끔 개싸움처럼 막 우리는 스파링 하려고 온 사람한테 갑자기 막 나이프로 막 칼춤 추면은 그러다 진짜 얼굴까지 베봐. 그러면은 나는 그게 코미디가 아니에요. 피가 났기 때문에. 그럼 결론을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코미디의 성역은 없지만 못 웃겼기 때문에. 못 웃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농담이 정말 아시아 친구까지도 칭챙총이 들어갔지만 웃겼어. 오케이. 공감이 돼. 그런 작동이 되게끔 머리를 짜내서 오케이.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나는 또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럼 일단 태무님은 같은 인종이 아닌 사람이 다른 인종에 대해서 코미디화 시키고 그 비하 소재, 그 아까 단어가 뭐였죠? 뭐 풋다운? 풋다운. 풋다운 시키는 게 그 웃기기만 하면 된다. 근데 또 여기에서 무조건적으로 불편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 저는 또 그런 사람들은 13. 걸러요. 오케이. 그런 그러면 다수가 웃는다면 괜찮다. 그런 성역은 없다. 그런 성역은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 개인의 정치를 하면서 산다고 봐요. 오케이. 그러니까 좋았어. 제가 형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내 사상은 이거예요. 네. 라고 하면서 내 정치적 아젠다를 던져요. 네. 형이 공감하면은 내 신념이 형한테도 전달되고 오케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슨 DNA처럼 퍼져 나가서 그걸 밈이라고 하나? 뭐 생물학 용어로 그런 것들이 퍼져 나가면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 나갈수록 그게 주요한 이제 어떤 이론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게 어느 순간 막혀버리면 그거는 그것밖에 안 되는 저는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 내가 어떤 불편한 코미디를 했는데 막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세력이 생겼어. 막 대항하는 것들이 내가 정말 거슬릴 정도로 이 사람들이 격렬하게 항의하고 나도 이게 뭐 얘네들하고 정말 정당하게 싸울 만큼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 포지션을 버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신념에 가득 차 있고 마치 안중근이 자기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썼는데 테러범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그거는 신념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는 싸울 열정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지키고 싶은 거면 또 그 사람의 신념을 존중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거는 매 순간 선택하는 거라고 보고 제가 딱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 아까 사람은 다 개인 정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기적 유전자에 보면 이기적 유전자 책을 봤는데 엄청 흥미로운 게 DNA적으로 무조건 화를 내는 어떤 그 종이 있어요. 되게 그냥 새라고 비유할게요. 저자가 한국 리처드 도킨스. 오케이. 이 새가 그러니까 무조건 싸우는 DNA를 가진 새는 무조건 공격해. 찐따를 만나도 공격하고 공격자를 만나도 공격하고 그 DNA를 가진 사람. 자기보다 강자를 만나. 네. 그리고 무조건 피하는 또 DNA가 있어. 얘네는 그냥 공격하는 사람도 피하고 뭐 아무튼 공격 당하면 피하는 애야. 그리고 또 다른 DNA는 누군가가 시비를 걸면 맞서 싸우고 시비를 안 걸면 평화롭게 지내는 DNA가 있어. 걔네들이 딱 적자생존 구조에서 어떻게 진화해 나가는지 봤더니 흥미롭다. 네. 흥미로워요. 계속 싸우는 애는 유리해요. 이득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무조건 화를 내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피하는 DNA를 가진 새는 도망가서 먹이를 뺏을 수 있고 공짜로. 근데 그런 DNA 구조의 새를 만나면 원하는 걸 쉽게 얻을 수 있는데 무조건 공격하는 애나 당하면은 맞서 싸우는 애를 만나잖아요. 그럼 얘도 크게 다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강자를 첫 판부터 강자 만나면 이제 그러다 보면 공격하는 애는 멸종하게 돼 있어. 근데 무조건 피하는 애도 멸종한대요. 결국에는 계속 먹을 걸 뺏기니까. 근데 내가 평화주의자인데 누군가가 날 공격하면 맞서 싸우는 DNA는 계속 이 종족 번식을 할 수 있다. 저는 어떤 문화권은 복수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가치관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더 사랑으로 해. 뭐 이러지만 저는 누군가가 내 자유와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고 나의 존재를 말살시키려고 하면 저는 맞서 싸우는 거 또 어떻게 보면 정의라고 보거든요. 네. 정의란 무엇인가. 참 우리가 또 너무 또 삼천포로 되지만 오늘 참 값지다. 나 태훈님과 저 형이랑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참 느끼는 게 많고. 근데 뭔 얘기하다 우리 맥락이 어떻게 하다가 맥락은 사실 상관없는데 DNA는 코미디에 대한 오케이. 그거를 얘기하다가 참 이런 그래서 우리 태훈님께서 계획하시는 앞으로의 어떤 낙성대 작당 모의에서 기획하는 북 콘서트가 되셨던 여러 지금 기획하시는 것들이 저는 참 이 태훈님이 이 주도적으로 참 많은 것을 시도해 보시는 거를 그 정신을 참 높게 사고 참 존경합니다. 알겠습니다. 형은 근데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그림 그리는 거나. 정말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영화를 좋아하셔서 방 하나가 정말 DVD
그 당시에 VHS 네. 일 정도로 아버지가 이제 영화에 또 투자를 하셨었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나도 언젠가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책도 이제 학생 때 이제 영화 관련 책도 이제 많이 봤었고 했는데 와.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는 안 이루어졌고, 제가 이제 영화 홈플레이어 초창기 때 이제 영화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 올라와 있는 네. 그런 거에 이제 자막을 많이 입히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통역이 주업이 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영화에 대한 꿈은 뭐 지금 관객으로서도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 건 있고, 와. 또 그 영화가 그 요새는 그런 게 좀 OTT로 넘어와서 좀 많이 없어졌는데, 네. 예전에는 DVD 정품을 사면 그 DVD에 그 감독 촬영. 코멘터리가 나와요. 아. 같은 장면인데 그 음향을 바꾸면 감독하고 배우가 코멘트를,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찍었었죠. 뭐 이 장면에서는 이런 대사에 어떤 감정을 넣었자고, 그 영화 시간이 아예 그냥 코멘트가 입혀져 있는 게 DVD에 항상 있었어요. 거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면 끝나고 가? 아니, 똑같은 영화에 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 음성 바꾸듯이 영어 음성 바꾸듯이 더빙 바꾸듯이 그 모드를 하면 모드를 바꾸면 감독 코멘터리 그 모드가 있었어. 그래서 와. DVD를 모으는 맛이 있었어요. 그거 듣는 게 너무 나는 어렸을 때 좋았어요. 제대로 진짜 오. 보셨네. 나 그거를 보는 게 너무 나는 좋아서, 아무튼 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영화에 대한 꿈이 있었고, 그리고 뭐 영어를 따지자면 제가 통역이 되기 전에는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대학 교수든 학원 강사들, 영어 교육과니까. 학원 강사는 제가 해봤고, 뭐 그런 게 되고 싶었고, 그거 외에는 뭐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요식업을 해보고 싶었다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요식업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요식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있고, 왜냐면 그런 거 너무 싫어. 외국 나갔을 때 그 현지인이 하는 한국 음식점이라서 들어가면 개판이야. 맛이 막 무슨 저랑 제 와이프 절대 안 가요. 아시죠?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건 그 이상한 현지 음식을 한국 사람 입맛으로 뭐 바꾼다 했는데 그냥 별로예요. 아니 그거까지 인정. 오케이, 그거까지 인정. 그러니까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맵기를 좀 네. 다운 시킨다든지 뭐 그것까지 현지 고수를 입맛에 뺀다든지. 바꿔서 그건 인정. 한식화를 좀 현지 스타일로 해서 하는 것까지는 현지인이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는 인정. 근데 제일 화가 나는 거는 뭐 일본을 예를 들든 다른 지금 뭐 유럽에도 그렇고 영미권에도 그렇고 중국인들이 그 현지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하고 한국 가게를 열어서 한국 음식을 판다. 맛 개판이야. 그래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중국 애들은 진짜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왜 다 카피야. 진상. 좋은 중국인들 많습니다. 네. 제 제일 친한 친구도 이제 중국이고 아. 하지만 그런 게 참 화가 나더라. 나도 네. 뉴욕에 잠깐 지낼 때 중국 친구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 참 좋아하는데, 근데 늘 진상 피우는 사람들 중국 사례가 늘 많아. 머리 떼굴빵이 많으니까. 떼굴박이 많아서 통계적으로 1000명 중에 1명만 사고 쳐도 너무 많아. 다 중국인을 대변하는 것 같으니까. 사실 조선족들도 그 영화로는 끔찍하게 했지만 그렇죠. 엄청 좋은. 그래서 좀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서빙하는 가격대가 비싸지 않은 그런 거를 참 해보고 싶다 해서 제가 주업인 통역이 비수기일 때는 이렇게 여러 가게에서 이제 요식업을 주방으로서 일도 해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백 요리사는 어떻게 보였어요? 흑백 요리사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흑백 요리사의 안 좋은 그 코멘트들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는 그 흑백 요리사가 그 요리하시는 분들의 등단의 그 계단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찌됐든 흑백 요리사가 이것도 한국 그 한류 컨텐츠의 위험이죠. 만약에 흑백 요리사를 중국에서 기획했다, 일본에서 기획했다, 이렇게까지 안 떴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그러니까 세계적인 플랫폼에 올라왔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에 나는 외국에서 통했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런 그 흑백 요리사가 아주 그런 요리하시는 분들한테 등단의 기회였고 또 모든 요리인들이 그거를 보고 느끼는 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알려줬잖아요. 또 알려줬고. 요리학교 진학률이 높아지고 음. 제가 그 예전에 예대 다닐 때는 또 예술 영화 보는 그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엄청 그 예술 영화랑 상업 영화를 구분 지어가지고 상업 영화는 너무 클리셰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제 생각을 말하는 돈의 영혼을 판 놈들. 영상을 찍었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을 그렇게 남기더라고. 그래도 상업 영화가 있고 그걸 소비해주는 많은 대중들이 있기에 대중 영화 시장판으로 이게 돈이 또 흘러 들어가서 그것마저도 소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한테까지 전해져 온 거다. 코멘트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엄청 깨달은 게 많았고 그런 측면에서 막 그게 뭐 진짜 요리사의 실력을 뭐 어떻게 이런 경연 프로그램으로 뭐 당연히 그 자부심 있는 요리사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그 시장에 돈이 돌아야지 스포츠 토토처럼. 아 맞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사람들이 그래도 돈이라는 걸 저는 어릴 때도 돈을 쫓으면 안 된다. 돈을 막 그렇게 천박하게 하면 안 된다. 자 열심히 살다 보면 쫓아온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주 가부장 네. 좀 이 양반 집안의 가부장적인 양반도 아닌데 상놈인데 양반처럼 살려는 아버지를 모셔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돈을 좋아해야지 어느 정도 이것도 하고 벌려고도 해야지 그리고 돈을 막 갈구하는 게 당연히 탐욕적으로 남을 정말 풋다운 짓밟아서까지 돈을 추구하는 거는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까지 저는 사람이 막 문화로 윤리 강령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돈을 바라면 안 돼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다 개인의 양심으로 살아간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서 돈도 좀 추구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흑백 요리사 같은 채널로 저는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됐을 거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내가 요리사로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고 누군가 시작했는데 그 순수한 요리사들을 분명 만날 거고 그 과정에서 내가 더 훌륭한 요리사가 되려면 돈보다는 이 요리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철학부터 세워야지 되겠구나라면서 오히려 돈을 바라보고 갔다가 순수한 셰프, 예술가 같은 셰프가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저는 거기 말씀 끊어 죄송하지만 그분도 전 너무 좋았어요. 그 여경래 셰프. 그러니까 그분은 벌써 다 이루셨어. 텐동 아니다 뭐였지 그분이 텐동 맞죠? 텐동이 아니시고 그 중식 하시는 분인데 대만에서 거의 중화권에서 아주 유명하신 엄청 유명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이루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물질적인 거 명성은 다 이루셨는데 안 나와도 돼. 이거 나오면 오히려 마이너스야. 해가지고 하면 쪽이 팔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나오셔서 후배 그 철가방 요리사 나오셨을 때 나도 철가방 출신이다. 그리고 딱 경연을 했을 때 딱 그분이 철가방 그분이 이제 큰절 올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대선배니까 졌을 때 딱 깔끔하게 승복하면서 패배를 인정하면서 그래도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길을 터줘야죠 하면서 탁 물러서는 그 모습. 거기서 너무 또 감동도 받고. 무슨 무협의 그 절대 고수가 맞아요. 그래 이제 청출어랍니다. 하산하거라 그거네요. 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런 그 간접 경험이 됐든 또 우리가 직접 삶에서 느끼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삶의 활력소가 되고 부스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계속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봤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근데 요즘은 뭔 생각이 드냐면 꾸준히 산을 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상관 안 하고 조금씩 타고 또 내려갔다가 또 타고 그래서 산을 즐기는 사람이 정말 승리자지. 높은 산 결국에 인간은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숨을 못 쉬어가지고 돼질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태우님의 제가 인터뷰를 좀 해보자면 우리 태우님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
목표하신 바는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일단 유튜브도 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이유가 유명해져서 김태우라는 코미디언을 보려는 사람이 하루에 30에서 50명씩 꾸준히 있는 좀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코미디언이 되면 저는 이 장르가 안 지겨울 것 같거든요. 맨날 무대하면서 관객들 만나고 소통하고 제가 코미디언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웃음과 뭔가 느낄 수 있는 걸 주면서 저도 계속 공부할 거고. 저는 원래 엄청 관심 분야가 많았어요. 책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하는데 코미디를 하면서 너무 좋은 게 결국 거기에서 느꼈던 모든 요소들,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들, 그 알게 된 사실을 일상에 적용하면서 느꼈던 또 내가 느꼈던 어떤 생각들이 코미디로 녹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광로처럼 이 코미디라는 거에 녹여가지고 최대한 즐기면서 오래 공연하는 거, 그게 제 목표예요. 그냥 이런 거 뭐 어디 1등이 되겠다 이런 거는 아예 생각이 없고 재밌는 코미디언, 기발한 코미디언 있으면 또 막 내가 만약에 힘이 있으면 그 친구한테 더 큰 무대도 좀 선물해 줄 수 있고 그런.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누군가로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겠지만 다른 스탠드 코미디언 분한테 여쭤봤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공중파에 나오는 것이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그 분야를 앞서간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데 스탠드 코미디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유명해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파에 출연할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네. 또 지금 메인스트림에 올라가 계신 스탠드 코미디언 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태우님은 그 단독 스탠드 코미디 쇼와 어떤 이렇게 길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거에 있어서 스탠드 코미디언의 어떤 그 이 라이프 그러니까 한마디로 몇 세까지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선배분이 계신가요? 지금도 오랫동안 하시는 그 나이가 드셔서도 오래 미국 코미디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한국은 간접적으로 한국은 한국은 없고. 태연님이 최초가 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예술가는 충분히 많다 봐요. 그 내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어떤 엄청 뭐 아카데미급 시상식 상을 받았는데 거기 안 가고 미국인이 어떤 음악가예요. 근데 걔는 그날 자그마한 작당 모유 같은 공간에 공연하러 갔대요. 그냥. 저는 좀 약간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거든요. 좋다. 뭐 상 받고 고맙습니다. 근데 저도 유명해지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공중파에 나가서 스탠드업 씬이 커질 수 있고 뭐 내가 공연하는 곳이 알려질 수 있다면 저는 나가서 막 그냥 어떤 뭐 몸개그라도 막 제가 할 수 있는 거면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스탠드업으로 공중파 진출해서 유명해져야지가 아니라 유명해져서 스탠드업을 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만약에 충분히 유명해졌다 그러면 저는 공중파 그런 거 안 나갈 것 같아요.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네, 뭐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뭐 9to6가 됐든 블루 칼러가 됐든 화이트 칼러가 됐든 우리가 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삶의 어떤 여유를 느낄 때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문학과 어떤 뭐 영화와 뭐 그런 기타 등등의 그 예술을 통해서 참 그게 또 하나의 그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게 되더라.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우리가 4차 산업시대에 기술이 발전하고 뭐 이과와 공학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인문학의 중요성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뭐 소설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여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갈고 닦음이 우리들의 어떤 인격과 또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참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보시고 소설도 많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낙성대 작당 모의가 참 좋은 공간이더라.
오늘 뭐 홍보하는 인터뷰는 아니었고 아무 이해관계 없습니다. 세계 여러 탐험을 한 우리 세용이 형과의 즐거운 토크였고요. 아 근데 형님도 어디 연변 황해 그 두목 오른팔 뭐 그런 걸로 자랐을 것 같은데 진짜 곱게 자랐고 정말 문화적 소양과 말씀하시는 아이고, 그 식견도 넓은 습자입니다. 습자. 오늘 정말 즐거운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미디언 권세우. Aplausos por favor!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Zag Dang Club of National University. This is DKU. 안녕하십니까. 야, 무대에 서니까 이런 경험이네요. 많이 떨립니다. 네, 저입니다. 대본을 볼 수밖에 없네요. 제가 열심히 외운다고 외웠는데. 네, 제가 관객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공간에 오다가 저 새끼들 존나 재미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올라왔습니다. 족밥일 수 있지만 제가 잘한다면 오늘 잘한다면 격려의 의미로 박수 많이 쳐주시고 못한다면 질타의 의미로 끼고 계신 반지, 시계, 목걸이 등을 힘껏 던지셔서 화를 푸시기 바랍니다. 안 웃으시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수고를 하겠습니다. 네, 제 주업은 스탠드 코미디언이 아닙니다. 제 주업은 국제회의 통역사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구나. 제가 15년 동안 통역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뭐 요새 한류가 대단하죠. 뭐 한류가 발전하는 걸 제가 15년 동안 통역을 하면서 통역을 해드리는 외빈들이 저보다 한류를 더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요새 뭐 K-pop, K-드라마 뭐 유명하죠. 뭐 스퀴드 게임, 파라사이트, BTS, 블랙핑크, 뭐 최근에는 뭐 예능도 뭐 사람들이 많이 봐서 러닝맨, 아는 형님, 또 뭐 아파트. 뭐 아파트 그렇게까지 유명해지기 전에는 뭐 외빈이 저한테 이제 너 아파트 아니야 해서 너 안다, 나 아파트 살고 있다 하니까 어디 틀딱 보듯이 보더라고요. 참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토종 한국인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혼혈이 아니냐, 뭐 또 이제 뭐 한국말 하는 몽골인 아니냐. 동남아 나가면은 저 한국인을 절대 안 보더라고요. 원서만 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 맞고 북방에 우리도 마친 토종 한국인입니다. 작년에 제가 뉴질랜드 국회 분들을 제가 통역을 해드렸는데 좀 그런 분들 중에서 또 이제 K-팝 빠순이들이 있어요. 빠순이 분, 마오리족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제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니 이제 흠칫 놀라시면서 너는 그럼 아는 형님 강호동 부족 사람이냐? 나 한국인이다. 그러니까 뭐 마오리 부족이니까 뭐 부족이 많을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웃으시는데 이제 여기도 제가 보니까 뭐 옥동자 부족, 오나미 부족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한류의 피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K-팝, K-드라마 이런 그 한국 연예인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인을 간접 경험한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 칼이나 차오 같이 생긴 줄 압니다. 여러분 같이 생긴 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뭐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살면서 뭐 여러 오해를 받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반평생을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외국에서 살면서 이제 아시아인으로서 제가 좀 받았던 이런 인종차별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서 외국에서 좀 사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다고? 이분 제 대본에 없었던 건데.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뭐 흑인하고 백인들이 없으니까 뭐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제 백인은 이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인종차별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백인은 흑인을 비하하고 흑인은 이제 그 동양인을 아시아인들을 비하하죠. 그래서 제가 유도 3단에 덩치도 이래서 한국에 뭐 어딜 가나 제가 뭐 시비가 그렇게 털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는 이제 한국이 위상이 커졌지만 이제 제가 외국에 이민 생활 할 때에는 이제 그 한국인이라는 코리안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냥 아시아인이죠. 저는 아시아인이었고 어딜 가나 제가 좀 놀림 당했었고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아시아인으로서 이렇게 인종차별 당하는 뭐 스테레오타입 뭐 있을까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문작다. 네, 문작다. 옐로우 망키, 예, 수고하시네요. 옐로우 망키, 뭐 문작다. 근데 이게 눈 작은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왜냐면 이제 선글라스 끼고 다니지 않는 이상에서 눈은 보이는 거니까 눈 작다고 하는 건 이해해요. 근데 이제 고추 작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고추 작다고 할 때마다 내가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제 거 나는 크거든요. 참 형 약간 되게 실소를 먹으신 여기 바로 옆에 화장실이거든요. 제가 살면서 많은 흑인과 백인의 고추를 봤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유도를 하면서 유도 도장에서 샤워룸에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샤워를 하다 보면 흑인들, 백인들이 이제 고추를 보면 이제 제가 좀 주눅이 들죠. 주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이제 우리 호스트 코미디언 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프로 풋살러셨고 몸도 단단하신데 뭐 몸도 이제 단단하시고 크시고 고추도 크신가요? 조금. 이제 이 흑인들이나 백인들, 아니 특히 흑인들 그 유도 도복을 입을 때 이제 오른쪽으로 넣을지 왼쪽으로 넣을지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다면 바지 입으실 때 고추 작은 맞아요. 그러니까 고추가 이제 뭐랄까요 이제 다음에 바지 입으실 때 제 농담이 생각나신다면 고추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워가지고 넣는 거 반칙 게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고추가 작은 걸로 많이 놀림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저는 이 아시아인으로서 고추가 작다는 거를 이 외국 놈들이 이제 놀리는 것보다 더 빡치는 거는 한국인이 한국인을 비하해요. 이 단어 모르시나? 야, 이게 참 그렇습니다. 고추가 그 한남 소추했을 때 이제 이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할이나 아니면 뭐 차은우 같이 생겼다고 오해하듯이 이제 우리 한남 한여들이 서로 좀 고추 크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